서울의 집값이 전고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거래량도 조금씩 이제 늘고 있고 네. 전세가 상승했고요. 매매가 상승했고요. 네. 그러면 상승의 삼박자가 맞아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의 실제 분위기, 현장 분위기 딱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데이터로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KB 부동산 지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요게 이제 매매가고 요게 이제 전세가예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용산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죠. 용산구는 거의 다 회복된 거예요. 종로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벌써 5% 이내이기 때문에 95%를 회복했다. 이 말이 맞죠. 밑으로 내려볼까요? 동봉구 어때요? 마이너스 18.9%.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직관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매가는 굉장히 편차가 크죠. 제일 적게 빠진 데가 용산구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제일 많이 빠진 데는 도봉구, 그 다음 노원구 이런 곳들은 정말 많이 빠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바닥치고 이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는 상승 들어갔지만 매매는 아직 약보합이죠. 그 다음 도봉구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95% 전고점 회복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거의 20% 가까이 여전히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KB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금 더 실거래가를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더 빠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방향성이 맞는데 랭킹을 한번 볼게요. 누구예요? 서초구입니다. 아까는 용성구였는데 좀 다르죠?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송동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이런 지역은 어때요? 5% 이내죠. 하락을 거의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예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받은 그러니까 15억짜리 이상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2022년에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도 엄청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폭락을 불러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고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내가 20년, 21년에 코로나 때 금리 가장 쌀 때 영끌해서 샀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걸 못 견디고 자 그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지금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MZ세대들이 영끌했던데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런 데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빠졌고 서초구나 강남구나 이런 지역은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덜 떨어지고 반등도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갈 거냐. 지금 30억 40억짜리가 그럼 취득세나 세금만 해도 중개 수준만 해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가 올랐어요. 5%가 올라도 이게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회복한 지역들이 많다. 하지만 영끌을 많이 한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하락을 한 곳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서울 전반적으로도 여전히 전고점을 회복 못한 곳들도 굉장히 많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10% 정도는 떨어져 있는 거죠. 가격이. 사실 이 지표로 봤을 때 거래량도 확실히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상승 거래가 또 이루어지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대표님께서는 좀 네. 어떤 장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은 2023년과 거의 유사한 장입니다. 자, 뭐냐면 22년에 엄청난 하락장이 왔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는 진짜 정말 큰일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알고 1월 3일 부동산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연초부터 반등이 나와서 이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8월 중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더니 10월 달부터 이제 하락하는 지역들이 나왔어요. 10월, 11월, 12월 다시 또 하락을 하는데 제가 왜 상중하자라 그랬냐? 자, 2023년에 30조 쏟아붓죠? 근데 24년에 얼마 쏟아부어요? 27조. 신생아를 꺼내 들고 왔잖아요, 또. 또 반등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상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 23년에 30조, 올해는 27조. 그리고 작년에 반등은 한 8월,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비슷한 자금 규모니까 올해도 한 8월, 9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거래량을 월별로 한번 볼 거고요. 기간을 최근만 볼게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가 정책 쏟으면서 늘었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줄으면서 시장 하락했다가 정부가 또 돈 쏟아보니까 또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거래의 상당수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정부가 만든 거죠. 특례 정책을 쓰니까 이자가 너무 싸고 저번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과 출산이 이제는 재테크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또 신세가 특례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만든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다 보니까 시장이 이거 다시 살아난다. 근데 자 이거예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진입하는데 거래 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취득세 내야죠.
중개수수료 내야죠. 또 이사해야죠. 보유세도 내야죠. 내가 또 팔려고 할 때도 뭐예요? 또 양도세가 있고. 자,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이 거래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수수료가 있겠고 뭐 취득세 세금도 있긴 하지만은 아주 미묘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파동을 탈 수 있으면 타도 괜찮아요. 치고 들어갔다 빠지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부동산을 단타할 수 있나요?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큰 맥락을 보고 아, 내가 앞으로 4년, 5년은 보유해도 내가 손해볼 일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지금 늘어서 시장을 좋게 보는데요.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연도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실거래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지금처럼 거래량이 작았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요 거래 있죠? 23년의 거래. 올해도 지금 5월 달까지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나 요거 이상 거의 4만 채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요거 이상은 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정부가 30조, 27조 풀어줘서 만든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반토막이라고 생각하면 22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니, 그 돈을 쏟아 부었으면 이런 거래량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13, 14, 15년. 물론 여기에는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주택자의 비율이 그렇게 또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그래봐야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으로 뭐 인공호흡 같기도 하고요. 네. 뭔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쏟아 부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또 돈을 쏟아 붓기란 쉽지가 않겠죠? 더 쏟아 부을까요? 뭐 어떻게 해서든 또 정부도 연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나 건설사나 은행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쇄 파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이런 왜 했을까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부동산 PF 뭐 6월부터 질서인을 은퇴하겠다. 지금 8월, 9월서부터는 좀 이상 신호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간을 벌어줬죠. 그렇잖아요. 시간도 벌어주고 좀 살 사람들 빨리 살고 좀 해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어 봐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결과들만 가지고 지금 또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내 집 사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또다시 머지않아 올해 9월 10월이 됐던 내년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저는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을 즐기셔도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거,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금융부터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금융회사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었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퍼가 뭔지 모르고 PBR이 뭔지 모르고 PSR이 뭔지 모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겠죠? 이것만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거를 보고 엉망인 투자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의 퍼나 PSR 같은 지표가 있나요?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그 지표들이 단서들이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지표를 이야기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들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의문이었어요. 아니,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사들 강의를 들어봐도 그냥 지역 얘기, 어디 뭐 지하철 뚫리고 어디가 개발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퍼나 PSR 이런 게 뭘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제가 거품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단기 반등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은 또다시 2차 하락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큰 차트로 봐야 되다 보니까 리치고 앱에서는 못 보고 리치고 요 PC화면 리치고.ai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도 분석을 클릭을 하고 서울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기에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 점수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2014년 3월, 2017년 1월. 자, 그리고 80점이 넘으면은 발목 밑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사야 돼요. 말 그대로 영끌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70점 이상이 무릎 밑입니다. 무릎 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네, 2012년부터 한 2017년 말 정도까지. 그래서 요 정도에 사는 거를 좋아하고 저 때가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 했던 김기원이 10년 한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했던 이때는 투자 점수가 얼마예요? 40점입니다. 40점은 얼마냐? 머리 꼭대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회복이 됐죠?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얼마예요? 51점입니다. 50점이면은 어깨 정도예요. 여전히 지금 어깨야. 저도 이 투자 점수를 활용을 해서 저도 사고 팔아봤지만 많은 뭐 부동산 전문가들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역전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진짜로. 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세 저평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요와 일자리가 몰리는 서울에 투자해라. 그리고 여기에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전세가도 결정이 되고 매매가도 결정이 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면은 서울의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만큼 매매가가 올라오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전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나 매매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나 똑같다고요. 일자리, 인구, 세대수, 공급, 미분양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서 전세가도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매가 와 전세가가 구분이 되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투자 심리, 투기 심리. 자,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데이터로 제가 파보니까 전세가는 투자 심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가 찐이야. 얘가 진짜야. 그런데 투자나 투기 수요는 때로는 사람들이 미쳐서 막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서워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보다 때로는 밑에 있을 때가 있고 올라 있을 때가 있어요. 서울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전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 이만큼 올랐어요. 자, 그럼 이 갭만큼 투자나 투기 심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 매매가에 거품이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전세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밑에 있잖아요. 덜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고 실질 수요인 전세보다 매매가가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7년부터 좀 보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대전입니다. 대전이 43.3%. 자, 그럼 모든 수요와 공급이 다 만나서 본질적인 가치로 지금 제일 어닝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전입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강원입니다. 세 번째가 서울이에요. 지금 실제로 어닝은 서울이 3등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서울의 매매가는 몇 프로 올랐어요?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2017년 이후로요. 자, 그래서 얘랑 얘의 갭을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로 만든 겁니다. 자, 서울이 몇 %예요? 마이너스 55점.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서울의 매매가가 전세보다 55%를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자, 올라간다고 칠게요. 근데 매매가가 조금 떨어져야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만 놓고 보면은 서울은 지금 55%, 세종은 48%, 경기도 32%, 인천 21% 이렇게 지금 고평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 대비해서는 확실히 매매가가 엄청난 거품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됐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대박이 없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확실한 것만 저는 먹고 싶은 거죠. 절대 잃지 않는 투자. 그래서 또 만든 게 뭐냐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집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있고요. 사람들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집을 사는 거예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내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거래가 없는데 정부가 특례 정책이나 신생아 특례를 통해서 이자를 확 줄여주니까 300만 원 내야 되는 게 얼마로 느껴져요? 한 200, 100 얼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저는 모든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게 다 녹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근데 이게 얼마냐? 지금 3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장 너무 높은 거죠. 압도적으로 높죠. 서울이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자, 이런 데는 어때요? 이 정도면 머리 꼭대기는 아니잖아요. 금리위기 때보다 좀 더 높아요. 근데 금리위기 때도 이후에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죠. 자, 여기 이번에도 어때요?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게 지금 남아있다. 우리가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공모함과 같아요. 큰 방향성이 확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특례 때문에 얘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 정도로 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 PIR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 대비해서 몇 배냐? 요게 이제 여전히 한 22배 정도 됩니다. 제일 비쌌을 때가 이제 28배, 제일 쌌을 때가 12배가 안 됐죠. 전세가 지금 11.2. 지금 전세가 2013, 14, 15년에 서울에 그 쌌을 때만큼 지금 소득 대비해서 전세가 그만큼이나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월세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9%.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예요? 3.5. 지금 뭐 정부가 특례 정책 해줘서 좀 잠깐 싸 보인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평가된 시기에 부동산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 이 전세가율을 봐도 실제 사용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몇 배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는요, 이럴 때입니다. 전세가율 높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도 서울에 공급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다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요, 지금. 근데 그거 대비해서 매매가가 거의 2배 이상 비싸니까 전세가율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 올라간다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022년 5월, 6월, 7월 달에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떨어질 이유 1도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과연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 밑에서는 이제는 파시면 안 돼요. 이제는 좀 내 집 마련 하셔도 됩니다. 어깨 정도에 있을 때는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만 한다라는 거는 저는 결국 폰지 게임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뒤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사줄 사람이 있어야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건데, 위험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1도 없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걸로만 하니까 과연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고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저 역시도 굉장히 무서워요. 혹시 내가 틀릴까봐. 물론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방향은 틀리지 큰 방향. 않았으면.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나 단기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 근데 큰 맥락, 앞으로 2년, 3년, 4년을 바라봤을 때의 전망이 만약에 틀리면, 특히나 이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한다라고 하는 김기원이 결정적으로 틀린다? 굉장히 저한테는 치명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반대로 드리고 싶어요. 상승만을 이야기하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하락할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하락장, 계속 지지부진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대표님께서는 올해 8월이 본게임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의 정책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기가 힘들어요. 작년에서도 드러났지만 8월이나 9월 정도? 딱 요 정도 즈음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PF 문제들이 이제 터지는 게 저는 8월, 9월 정도부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축은행의 지금 부동산 연체율이 이제 12%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은 최악으로 떨어졌거든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위험하지 않나. 제가 미국 부동산 데이터도 좀 보는데, 근데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요 지표예요. 이게 뭐냐면은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예요. 근데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안 돼서 얘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신용정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제 보시면 1990년대 요때 이제 한번 90년대 초반에 한번 이 빨간불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 다음이 이제 2022년 7월, 8월. 자, 보시면 요 지표가 이제 보시면 4월 달부터 빨간불이 들어왔고 6월, 7월 달에 이제 세게 빨간불이 들어왔죠.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렁출렁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상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고, 저는 아마 9월, 10월 달에 또 뭔가 시작되는 움직임이 진짜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다시 정부는 또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칫 이런 수치나 여러 가지 부동산 PF 문제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분양입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또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작년이랑 굉장히 사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과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뭔가 포인트가 작년이랑은 다른 지표예요. 요게 이제 최근에 미분양 데이터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21년부터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22년 9월 달부터 확
확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정부가 극단적인 1월 3일 부동산 정책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둔촌주공도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미분양도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쌓여있던 미분양이 팔린다라는 거고, 이거는 누구 돈으로 들어가요? 시행사나 시공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그러면 또 이와 연계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미분양이 23년 12월 달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증가하다가, 요런 움직임은 요때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조금 증가하다가, 근데 4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설사나 시행사가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런 금융권에도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23년과는 다르게 24년에는 미분양 문제로 인해서 일단 뭐 선거도 다 끝났고, 언제까지 이걸 미룰 수 없고, 터질 거는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시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22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처럼 또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8월, 9월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진짜 본게임이다. 그리고 이거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받고, 그래서 제가 2023년 말에 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상중하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상반기는 괜찮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문제다. 제 주변에 이제 집을 알아본,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맨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렇게 하느니 내 집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맨날 시기 따지다가 결국은 놓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내 집을 마련할 시기라는 게 명확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명확하게 있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니 남들 뭐 다 집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시기 질투 들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피상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또 자극적인 그런 소식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2021년에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을 찾아서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고 의사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아니 그분들도 왜 샀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엄청난 지금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물론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은 괜찮지만 데이터를 보세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서울은 저는 한 내년 어느 즈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신작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카드까지 결합을 하면은 정말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조금만 참으시고, 일부 지방은 지금 이미 몇 군데는 지금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 집 마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까 투자 점수나 모든 지표를 봤을 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내년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90% 이상의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급락이 나타날 거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자, 일단 미분양 늘고 있죠. 미국의 부동산 지표 이상 신호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7월 달부터. 왜? 스트레스 DSR이 2차가 시행이 되거든요. 스트레스 DSR이 2차가 시행이 되면은 그 가상금리를 정부에서 1.5%를 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1차에는 1.5%에 25%, 요번에 7월 달 2차는 1.5%에 50%, 내년부터는 1.5%에 100%의 가상금리를 계산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요. 이제는 한도가 줄어드는 게 본격적으로 올해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에 들어가지 않던 신용대출이 2차부터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까지 다 합해서 한도를 잡는 거고, 내년 1월 달부터는 기타 대출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유동성 줄어들죠? 미국 뭔가 부동산 지표 이상하죠? 미분양 자꾸 증가하죠?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PF 시장의 위험까지 겹칠 수 있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급격한 하락이 오면은 이게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만에 하락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위험하게 이제 보는 시기가 8월, 9월이잖아요. 그럼 8월, 9월 1년 언제예요? 내년 8, 9월. 내년 가을이잖아. 그러면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수도권, 서울시장에도 바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 안에서 아마 전반적인 뭐 흐름은 서울 수도권은 비슷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지역별로 봤을 때
때 조금 더 좀 눈여겨볼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서울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경기도로 가볼게요. 전세 저평가인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물론 거기에 공급 물량이나 다른 데이터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준을 잡을 때는 전세 저평가만 봐도 어디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가평, 여주, 양평, 연천, 안성, 이천, 포천 이런 데가 지금 전세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데이터를 좀 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과천이 제일 고평가죠? 제일 좋은 지역이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는 이제 부천시, 오정구 이런 데도 그렇게 많이 고평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좀 보실만 하고 뭐 예를 들면 여주가 궁금하다. 자, 그러면 여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역을 고르고 68점 정도 하네요. 허벅지 살짝 위쪽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매매가랑 전세가 이렇게 특히 이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좀 더 많이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세 저평가가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거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여전히 평균밖에 안 되네요. 최소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PIR도 꽤 높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월세 수익률이 조금 높은데 전세가율도 81.7%면 진짜 높네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공급이 거의 없죠. 딱 요거 하나 있죠. 요거 말고는 전체로 한번 볼게요. 그렇게 봐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는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가격에 대한 거품이 좀 있고 미분양 없죠. 그 다음에 외지인 투자가 지금 보시면 계속 늘고 있어요. 23년 11월 달을 바닥으로 계속 지금 요게 늘고 있는 걸 봐서 외지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도 좀 사고 있네요. 여주가 이제 뭐가 있냐면 최근만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는 뭐 당연히 늘고 있고 인구수가 어때요? 증가세인데요? 여주가 지금 20등이네요. 20등. 경기도 20등. 그렇게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과천시가 진짜 인구가 많이 증가하네요. 과천, 양주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대표님, 사실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본다. 아, 위기마저도 기회로 변신시킨다라고 네. 하는데 안 좋은 지표들이 뜨는 지금을 기회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이 시기에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대표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죠. 저는 제 마지막 투자는 2020년 1월 달이 마지막 투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팔기만 했어요. 왜냐면은 고수라면은 쌀 때 좀 사라고 얘기하시지. 저는 신기한 게 그분들은 한 번도 리스크나 하락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는 제가 2018년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에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올라간다. 모든 데이터가 다 좋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도 얘기하고 하락도 얘기하고 지역마다 다르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상승만을 얘기한다? 이거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대장 아파트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절대 좋은 쪽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밸런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불인이들에게 좀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능, 두 번째는 성실. 유능하다라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했을 때 더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지. 이걸로 딱 제가 결정 지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녁에 뭐 하세요?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어디에 시간을 쏟아붓느냐가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내가 주말과 평일 저녁에 내가 뭘 하는지가 내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철저하게 한 3년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강의를 들으세요.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강의도 들어보시고,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강의도 들어보시고,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시장을 보는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24, 25, 26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경매는 계속 늘 거고 실제 계속 늘고 있죠.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 근데 물건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 차력 또 한 번 남았다. 그러면요, 한 20년 재테크를 그냥 한 방에 다 해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일 저녁과 주말 잘 활용하셔서 월급쟁이 부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양극화가 또다시 시작될 초입에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들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근데 울산, 동건 이런 지역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아마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본격적인 대세의 상승장이 시작될 겁니다. 서울에서도 저평가된 구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점수가 아직도 이제 50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저평가가 강서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인데 여기도 30% 지금 고평가예요. 제일 지금 고평가가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 이런 데가 지금 고평가.
고평가고, 이건 주택구입 부담지수 보세요.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저 가격이 얼마나 더 떠받쳐질 수 있겠습니다. 월세 수익률 같은 경우도 성북구나 관악구 이런 데가 이제 높지만 그래봐야 이것도 2.4%, 강남은 1.6%.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은 뭐 전혀 이제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최근에 서울의 전월세도 사실 많이 오른 게 팩트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조금 뭐 밀어 올리는 이런 힘이 네.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맞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게 동시에 오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이 전세 대비해서는 매매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가까워요. 전세와 매매 갭이 크지 않아. 이럴 때 전세가 오르면 이걸 매매를 밀어 올리지. 그런데 전세와 매매 갭이 커요. 이런 상태에서는 전세가 올라도 이게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공급 관련해서는 그 후분양이라는 폭탄이 좀 숨겨져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뭐냐면 리치고를 포함을 해서 모든 부동산 플랫폼에는 후분양 물량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은 걸로 나오는데 후분양 되는 거를 얹잖아요. 그러면 25년은 공급 물량이 꽤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부동산 114에서 나온 이제 자료라고 이제 보도에 나온 건데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쏟아질 후분양 물량만 18,000세대가 넘는다. 정확하게는 18,0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될 건데 상당수가 후분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 내년 정도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올해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월부에 와서 울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김기호를 이렇게 완전 하락론자로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제발 좀 진짜 상승 얘기 진짜 하고 싶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상승 얘기를 할게요. 울산 동구의 데이터를 보자고요. 자, 여기 투자 점수 몇 점이에요? 75점이면은 무릎과 발목 사이죠. 정강이. 물론 정강이라는 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 자, 보세요. 정강이까지 떨어졌죠. 울산은 지금 투자 점 제일 좋습니다. 울산 동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으로 어때요? 한 6, 7년 중에서 재금이 거의 제일 싸지 않아요? 제일 부담 없잖아요. 전세도 어때요? 전세는 너무 거의 싸잖아요, 전세도. PIR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내 집 마련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귀국해서 제대로 들으세요. 뭐냐면 지표 보면 돼요. 어디가 고평가고 어디가 저평가인지 말이나 그냥 언론에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역마다 다른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사도 돼요. 아니, 얼만큼 더 싸야 살 거예요? 얼마나 더?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찝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입주 물량 빵. 23년이 마지막 입주 폭탄이었습니다. 작년이 마지막 입주 폭탄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고 가격도 훅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된다? 전세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77%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공급이 있다 없다? 없고 주식으로 따지면 퍼나 PBR, PSR이 지금 좋다 안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울산 동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 좋을 수 있다. 딱 하나 빼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매매 가격 대비 연간 임대료. 부동산의 이제 전세가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봤을 때는 얘도 투자나 투기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투자나 투기의 가장 디폴트 값 기준, 그게 뭐예요? 바로 은행이 예금 금리입니다. 은행이 예금 금리가 지금 얼마냐면요, 3.5%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울산 동구의 지금 월세 수익률이 얼마예요? 3.7%밖에 안 돼요. 요거 차이가 뒤에 막대 그래프인데 빨간색이죠. 이제 지금 겨우 초록색 살짝 왔죠. 근데 이 전에는 어때요? 다 플러스였고요. 잘 나왔는데요. 그렇죠. 은행 예금보다 월세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 즉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울산에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주는 게 전세도 마찬가지. 이게 훨씬 더 돈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도 이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하는 게 너무 좋다. 자, 이걸 봤을 때 좀 더 저는 떨어지면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내 집 마련 정도라면은 주택 여러 가지가 너무 좋고 공급도 없고 하니까 전세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정도면은 투자 점수도 좋고, 그래서 울산에 실수요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라. 자, 그러면 내 아파트라고 할까요? 단위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좀 축소시켜볼 수도 있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시도랑 쉬운 거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울산 아까 동구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죠. 저는 일단 뭐를 보냐, 여기서 분위를 먼저 봅니다. 분위 지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연식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울산은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5년 이하가
이하가 빨간색, 그 다음에 10년 이하가 파란색, 20년 이하가 갈색, 20년 초과 아파트가 회색이에요. 초록색은 새 아파트고요. 자, 그럼 울산의 새 아파트가 어디 들어서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제일 저평가인 울산의 동구에는 입주 물량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하나도, 공급이 제로다. 전세가 상승에 보탬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원의 크기가 아파트 세대수 크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아파트를 고르신다라면은 어떤 아파트를 고르시겠어요? 일단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원이 좀 커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애들 10년 차 1897세대 아마 이런 걸로 저는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향후 들어오는 신축이 없다 보니까 기존 중에서 새 아파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 투자 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시도, 시구, 지역 본 거랑 다 이어지는 거예요. 얘는 개별 아파트의 수요나 공급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다 넣는 거야. 아파트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면 좋고 빨간색이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까지 나와 있죠. 이 아파트가 지금 거주하기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 아파트 보니까 교육이 9점, 교통 7점, 생활 6점. 아, 여기는 애들 교육하기가 되게 좋은 동네구나라는 걸 한 방에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요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주택구입부담지수나 다 있죠? 네. 여기 다 있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 점수가 지금 조금 잘못돼가지고 요걸 제가 이제 지금 업데이트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차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색깔 바뀌는 거 있죠? 요게 이 아파트의 주택구입부담지수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있죠? 요 회색이 이 동네 울산 동구의 주택구입부담지수 평균이에요. 그래서 네. 지역의 평균과 이 아파트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요 데이터가 지금 2015년부터 있잖아요. 자, 10년 중에서 이 아파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언제가 제일 싸요? 지금이 제일 싸죠. 그러면 저 수요 점수가 3점이면 제가 10점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색상만 딱 보면 초록색 많은 데는 사시면 되고 빨간색이 있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는,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이제 울산 같은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보는 방법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호재도 또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도 있지만 호재, 그 중에서도 일자리나 교통 호재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저는 대표님이 지난번 인터뷰 때 얘기해 주셨던 한 단어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대표님 팔랑귀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어느 정도셨길래 팔랑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팔랑귀였죠. 지금은 아니고 잘 모르던 시절에 30대 시절에 팔랑귀가 하다 보니까 단맛 조금 쓴맛 많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 인생 큰일 나겠구나. 성공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성공하고 뭐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흑역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련에 굴복하고 무너지느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아 내가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기회로 삼아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이 절대 팔랑귀 나쁜 거 아닙니다. 좋게 생각, 얼마나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긍정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환율입니다. 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거의 2,800 근처까지 오르고. 자, 이렇게 주가가 보통 오를 때는요, 환율이 많이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환율이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촬영 순간에 지금 1,376원 정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한번 크게 올랐다가 쭉 한번 떨어졌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이때가 이제 IMF 때고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다시 넘어선다. 그러면 급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같이 보는 차트인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파란색이 외환보유고거든요. 외환보유고 내려가고 환율 올라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IMF가 터졌잖아요. 외환보유고가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게 두 개가 뭉치면 굉장히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8년에도 한번 볼게요. 자, 이때도 보시면 외환보유고 내려가고 환율 올라가고 또 난리 났었죠. 최근에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외환보유고는 어때요? 조금씩 줄고 있죠. 그나마 아직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뭔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추이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혹시라도 1,400원 넘어선다 그러면은 완만 하락보다는 급락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지금 시장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 하나. 외환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7월부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 변동성이 훨씬 커질 거예요. 위든 아래든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처럼 불안불안한 시기에 이런 판을 깔아놨냐라는 거예요. 뭔가 저는 좀 싸하다, 느낌이. 또
또 다른 시그널이 예, 또 있죠. 있어요. 시중의 유동성에 대한 건데요. 자, 유동성이 이렇게 감소하듯이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거는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M1 통화량과 M2 통화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M2 통화량 대비해서 M1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하는 데이터고 얘가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좀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시중에 이제 작은 경색 시장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요때 이제 IMF 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완전 난리가 났었죠. 금리위기 때도 보시면 요때가 2007년 2월달로 급격하게 유동성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곽은 몰랐지만 지금이랑은 반대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때는 대출을 해줬으니까. 근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 지표가 계속 좋아지죠. 이 유동성 지표가 좋아진다는 시중에 그래도 자금 사정이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좋죠. 근데 요 시절에는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는 지방이 올라갔고 얘가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15년 초반 이때부터 수도권 부동산이 불타올랐죠. 같이 가네요. 같이 가죠. 네,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또 증가를 했죠. 근데 이 유동성 거품이 6월달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쭉쭉쭉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죠? 2006년 이후로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들 지금 호주머니 사정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정체 중에 있다. 요게 일단은 위험 신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네. 계속해서 악화가 된다고 했을 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러면 22년 하반기 하락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무슨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20에서 50% 떨어졌습니다. 물론 50%까지 떨어진 데는 공급 과잉인 지역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제 한 20에서 30%. 근데 여기에 충격까지 생긴다? 그러면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는 계속 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딱 3번 있었습니다. IMF 전에, 금리위기 전에, 그리고 지금 줄어든 적이 없었죠. 계속 늘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고 있잖아요.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요. 못 네. 느끼죠. 대중들은 터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이제 아니 그렇죠. 22년 하반기에 그렇게 부동산 폭락할 줄 알았으면 영끌에서 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도 저는 운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뻥 뚫려 있고 안개도 없고 차도 없고 자 이때는 밟아도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밟아서 영끌에서 투자해도 돼요. 집 사도 돼요. 근데 안개가 끼고 도로 상황이 막 꼬불꼬불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죠. 근데 여기서 악셀레터 잘못 밟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큰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를 놓친 아니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7, 8월까지는. 근데 부동산은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 더 길게 봐야죠.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자. 사실 저희는 이제 단편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수출도 잘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뉴스들도 보고 해서 맞아요. 외화를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막연한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저 지표를 봤을 땐 아닌 거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긍정의 신호다. 네, 이런 거는 또 데이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봤을 때는 안개 껴있고 길이 꼬불꼬불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거품이 서울은 아주 많기 때문에 서울 쪽이나 일부 고평가 지역들은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이런 달콤한 정책으로 5년 동안 신세 같은 데는 최대 이익 보는 게 1억이에요. 1년에 2천. 부동산 가격에서 1억은요. 5년 안에 1억 더 싸게 살 수 없을까요? 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그리고 금리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하면은 네. 요 빨간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요. 요 주황색이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얘랑 원래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났죠? 한 3%.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빨간색과 주황색의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 새가 있었나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과 기준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걸 눌러놓은 거죠 지금.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되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 드디어 한대.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그게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을까? 보통 위기에는 현금과 금을 네. 들고 있으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금이라고 하면 또 달러를 많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 그럼 달러나 뭐 금을 사는 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달러나 금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다 모든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탠스 그리고 해지를 또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선택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마련을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면 지금 상황 하에서는 일부 자산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보험 같은 역할을 해서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얘기는 제가 예전에 지금 한참 한 1200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달러는 좀 보험처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달러를 내가 일부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럼 달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나한테 손해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이익과 약간의 손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엄청난 손실을 안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달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부동산 하락 고스란히 맞고 나는 이거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달러를 조금이라도 해지를 해놨어. 그러면 떨어졌을 때 환율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으로 하락으로 손해본 거를 일부 환율이 해지를 해주니까 환율의 수익이 나니까 그러면 내가 X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상승이 돼도 좋고 하락이 돼도 내가 크게 망할 일 없고 이런 게 자산관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 비싸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권유드리는 거는 일단 7월 달부터 외환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6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월까지 그냥 분할로 조금씩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